이번 발표 주제는 이제 많이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과연 이더리움 어떻게 될까? 뭐 이걸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기에 저도 역시 그 몰포를 한번 공부해 볼까 했는데, 시간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야지 했는데 벌써 제가 발표할 시간이 돼가지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확실히 그냥 공유 드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많이 이야기 나눌 거리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네. 요즘 특히나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 처음 이제 이번 장을 겪으신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지지난 상승장 때를 이미 경험적으로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질문에 더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장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어떻게 될까? 또는 장기로 이더리움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까? 또는 뻗어나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질문을 잡았던 동기는 바로 요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2015년에 처음 탄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 반감기인데, 그 ICO 때도 그렇고 디파이 NFT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새로운 프로토콜들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비트코인에 비해서 크게는 한 120배까지, 20배 대 120배, 그러니까 6배에서 4배 정도까지 차이 나는 만큼의 상승률의 차이니까 사실 엄청난 거죠. 네, 그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였던 예가 있어요. 사실 그 수치는 반감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상승장의 최고점 대비 가격 배수를 비교한 건인데요. 대략 요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런데 과연 이번엔 그럴 것인가? 또는 그러니까 많은 커뮤니티들의 많은 혼란 또는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 또는 의견들이 단순히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레이어가 되게 복잡하게 여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로는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 같은 상승률을 보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장기로는 과연 이더리움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게 저 역시도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도 제가 이 고민을 사실 요즘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그 비트코인 맥시였어요. 제가 디파이 장을 겪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훨씬 더 예전부터 그 코인을 샀는데 하고 많은 ICO와 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 자체가 되게 소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알아보려는 노력 자체를 그 당시에는 안 했어가지고 그 이더리움이 처음에 가져왔던 그런 새로운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사실 그때는 못 했었거든요. ICO 장 때. 그러다가 디파이장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 디파이를 이제 유니스왑 어떻게 하다가 지갑 연결 한 번 한 거 가지고 에어드랍 받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디파이 쪽을 보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비트코인만 보다가 이제 조금 더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되게 보수적이고 소심한데, 그래서 여전히 제 포트폴리오의 60%가 비트고 30% 정도가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조정한 것도 이제 최근 2, 3년 내거든요. 이더리움에 대한 그 노출을 높인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장에서도 저한테 이제 이더리움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해묵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 탈중화라는 것에 대한 감성을 결국에는 끝까지 지키고 있는 프로토콜로서 두 가지 뽑으라고 하면 이더리움이잖아요.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가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이 과연 표면만으로 그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스펙트럼으로 그 탈중앙화를 하면서 개인의 소유권까지도 보장을 하느냐와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조금 발라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 가격들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도 과연 이럴 것이냐, 그 비트코인을 상회하는 가격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장기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은 것 같은데, 과연 이더리움도 그런 것인가? 비트코인만큼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과연 살아남을 자산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좀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미넌스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들이. 가격이 내러티브란 말이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과연 진짜 기반 기술이 흔들리느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제대로 그 커뮤니티원들의 기대만큼 예전만큼 뭔가 딱 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 내러티브 속에서 이더리움은 새로움을 잃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머지 이후에 울트라 사운드머니 내러티브는 끝났고, 프로토뱅크 샤딩 이후 스윙 메커니즘 고장났다. 막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얘기를 하셨죠. 한술 더 떠서 그 솔라나 진영의 카이도 요것도 지난주였나? 얘기해 주셨던 그 한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트위터 싸움 막 많이 얘기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이때를 이제 맞춰서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뭘 최적화하는지를 말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합의된 로드맵 자체가 또는 그 북극성 자체가 부재한다는 방식으로 막 비난하였고 이더리움은 L2의 수수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L2 역시도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원색적인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케팅 측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 되게 음, 솔라나 입장에서는 사실 2위인 이더리움을 끌고 가면 이더리움을 향해서 이런 방식을 내면서 본인을 이제 포지셔닝하면 솔직히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결국에는 계속 커뮤니티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한번 이거를 살펴보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메인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장기 부분이고요. 단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사실 가격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걸 좀 간단하게 좀 훑고 넘어가 볼게요. 결국 단기 가격은 기술 또는 그 내재 가치랑 단기 가격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잖아요. 솔직히 예상하는 거 불가능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시적인 요인이 그 하나의 그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거시적인 파도에 대항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사실 어떤 코인에도 없을 수도 있죠. 거의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돼지도 소위 어떤 분이 말씀 요거 그때 해줬던 것 같은데 돼지도 난다는 불장이 오면 다 같이 오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막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가격은 안 오르는 거다 이것 때문에 가격은 안 오르는 거다라고 하는 그 요인들이 사실 파고 보면은 결국엔 그게 정말일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드는 순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울트라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블록 적용 이후부터 사실 원래 머지 이후에 소각량이 훨씬 많았잖아요. 이더리움 발행량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더리움 코어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 제이크도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사운드 머니라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건전한 머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가격 상승의 하나의 테마로서 이걸 잡아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올해 3월에 블롭이 적용되고 난 다음부터 그 인플레이션율이 소각량이 발행량보다 높아지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로 수수료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다시 양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너네 울트라사운드 머니 얘기했는데 그거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 메커니즘 고장나서 이더리움 안 오르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미친 장을 이루었던 이때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뭐라 그래,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높은 인플레이율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율이 사실 그 스윙 메커니즘, 인플레이율이 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연간 인플레가 한 0.8% 정도 되는데, 사실 머지 이후부터는 막 2%, 3%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상승을 보였던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이 큰 원인은 아닌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단기에도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단기 가격을 형성하는 건 아닐 거다. 더 원색적으로 비교를 하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인플레이션율이 약 한 4.5% 정도 되거든요. 이더리움은 0.3에서 0.8% 사이인데 이제 그런 부분만으로도 비교하기에는 조금 표면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에서는 위험 요인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단기 가격에 대한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막 겹쳐지면서 또 이더리움 그 코어 커뮤니티 또는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들의 뭐 이슈들이 막 결합하면서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 또는 대중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눈이 다른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혼조세일 수 있다. 알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건 지극히 사견입니다만 언제나 새로움을 이끌었던 이더리움에 대해서 현재는 딱히 새로움이랄 것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번 장이 이렇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좀 희망으로 봤어요. 하나의 수익 메커니즘, 그 추가 수익을 유저들한테 주면서 또 그 보안성을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다른 프로토콜에까지 이전시키는 이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새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아이겐레이어, 뭐, 심바이오틱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이겐레이어의 그 슬래싱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그 토크노믹스 관련 부분이라든지, 에어드랍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조금 실망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솔라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기관 유입이 시작되었고, 임계점을 이미 넘었고, 어, 지표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비트코인 ETF 그 플로우인데요. 보시면, 밀리언 단위거든요. 계속 굉장히, 하루 단위로 보면은 엄청난 유입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반면,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유입세가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그 ETF라고 할지라도 그 기관들이 유입하는 또는 수요는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몰려 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서도 확실하게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솔라나는 밈코인장에서 사실 PMF를 찾은 것 같아요. 프로덕트 마켓핏을. 이게 코인마켓캡 요번에 새로 개편된 그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다 이제 솔라나 기반이죠. 네, 솔라나 기반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빌더나 아니면 여기 오래 있던 사람에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실제로 진짜 그 많은 대중들이 또는 사람들이 코인으로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돈을 벌기 원하고,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잠깐이나마 이제 연대를 하길 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코인이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그 부분을 솔라나 컴퍼니 굉장히 많은 수요를 다 가지고 갔다. 현재 이더리움과 베이스 체인의 이 밈코인을 합친 것보다 솔라나의 밈코인 시총이 한 1.5배 이상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조금 이번에 하이프는 어,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솔라나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단기를 갈무리하고 가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가격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약간의 진한장과 같은 흔히들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반반 사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그 상승세가 조금 아쉬우면 이더리움에서 메꿔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 크게는 단계별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더리움의 로드맵은 과연 뭐고 진짜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뭐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 목표하는 바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게 달성됐을 때 과연 가격이 오를 것인가 3단계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참고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벤클리스의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리서처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더리움의 북극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비탈릭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17년에 이더리움은 돈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을 때 돈이 될 거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로드맵 자체가 이더리움이 돈이 되는 것이다라고 목표로 잡지를 않았고 이건 그냥 나중에 그럴 자격이 되면 하는 거다. 돈으로 쓰고 여기는 사람의 활동이 늘면 되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는 이 모든 단계별의 로드맵의 현재로서 가장 큰 목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량적 측면에서 이더리움 생태계 L1과 L2의 경제 활동을 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량적 측면에서 경제 활동을 늘리는 게 이더리움 로드맵의 목표다. 이게 그 멀티코인의 카일이 이야기한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그들이 뭘 최적화하는지 말하지 못한다에 대한 반론이었어요.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아니고 이더리움은 수량적 측면에서 경제활동 늘리는 거, 이걸 향해서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거다. 네, 뭐 잠깐 저희 강의를 소개를 하자면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2020년에 나타난 롤업 중심의 로드맵이랑도 연관이 정확하게 되죠. 네, 결국에는 저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실은 해석을 하고 싶냐면요. 기존 L1들은 그 트릴레마 중에서요. 확장성이랑 보안성은 어떻게 보면은 건드리면 안 되는 독립 변수로 두고 활중앙성을 조정한 예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솔라나든 아니면 톤이든 뭐, 뭐 아발란체든 뭐든 확장성과 보안성을 지키기 위해서 탈중앙성을 지극히 축소시켰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그 노드의 사양을 급속히 높이면서 최소한 몇 억 이상의 솔라나를 스테이킹한 10억 이상의 기관을 스테이킹한 기관들에 의해서만, 밸리데이터들에 의해서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를 짬으로써 탈중앙성을 낮추고 확장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네, 그런 방식이었다면 사실은 이더리움은 그 롤업 중심의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이 보안성이라는 부분을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변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얘기한 다음에 조금 뭐 시간이 된다면 요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사실은 계속 여기에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보안성을 종속 변수화 시켰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32 이더만 스테이킹하면 솔로 밸리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풀고 요즘에는 그거 1, 2더까지 낮추려고 뭐 비탈릭이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물론 이거 역시도 여전히 뭐 논의는 많이 있습니다만, 뭐 MEB 수익이 있어야 결국에 돌릴 수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뭐 탈중앙화된 게 뭐 많지 않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탈중앙성을 일단 첫 번째로 잡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현재 로드맵의 북극성은 확장성을 엄청 높이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어, 결국에는 노드가 어느 정도 탈중앙화되어 있다 보니 보안성의 측면에서도 최소 조건은 만족을 시키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보안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어, 정확한 보안성에 있어서는 이 로드맵 상에서 사실은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세 개 중에서 트릴레마 중에서 이 부분은 아마도 나중에는
요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나중에 POS 측면에서 설명을 조금 더 또 드릴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확장성이라는 것을 잡기 위한 로드맵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로드맵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맞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확장성의 측면에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 2020년 롤업 중심의 로드맵이 나왔고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L2와 블롭의 그 콤비네이션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3월에 블롭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블록이라는 블록체인의 데이터 공간이 한 블록당 6개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그 카파 자체가 이 블록 카파가 너무 커서 현재는 이 6개 중에 한 개도 제대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야. 한 개도 제대로 채워지고 있지 않고 있대요. 근데도 이걸 급속하게 그렇게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수수료 감소할 거 생각하고 이렇게 모멘텀 꺾일 거 생각했으면 굳이 굳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극적으로 가스비를 낮출 필요가 있었을까?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3월 말고 굳이 이거를 반감기 직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하이프나 이런 하나의 또 새로운 부분들, 그 울트라사운드 머니라고 했던 그 내러티브 자체가 급속히 꺾이는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어야 됐을까? 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 역시도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로드맵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되게 굉장히 그 로드맵에 충실한 결정이었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요게 이때가 2월 8일에 나타난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핵심 그 코어 개발자들 간의 미팅 콜 127번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댕쿤 업그레이드의 그 날짜가 정해져요. 3월 13일로. 들어보니까 진짜 플레인하게 이미 테스트넷 다 됐는데 언제 할까? 우리 3월 13일에 하자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관련한 뭐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짜 플레인하게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굳이 이렇게 정했어야 됐나? 좀 늦췄으면 안 됐나?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이해가 됐던 결정이었던 게 장기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 요거 역시도 그 아까 보여드렸던 벤클리스의 마이크가 한 말인데요. 이더리움의 장기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이 현재 생산하는 그 월드 컴퓨터로서의 10만 TPS, 수십만 TP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DA 레이어로서의 그 롤업에 대한 거래 내역이 외부,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 외부의 그게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더리움 L1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그 아주 긴 롤러업을 상정을 했었을 때 이게 만약에 다른 DA들 생각해 보시면 올해 초에 셀레스티아 나왔거든요. 처음에 올해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이제 막 아이겐 DA 나오고 어베일 막 얘기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나와서 이때 당시에 셀레스티아든 아이겐 DA든 어베일이든 여기에 L2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거래 내역들을 DA 레이어로서 쓰기 시작했으면 사실은 나중에 10만 TPS를 달성해서 나중에 이더리움의 모든 생태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게 됐을 때 거기하고도의 싱크업이 맞춰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그 10만 TPS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블록을 더 싸게 그리고 더 빨리 이제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이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유추가 조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L1을 아주 값싼 DA 레이어로서 사용하게 만드는 환경 조성이 필요했고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싼 다른 셀레스티아든 아니면 아이겐 DA든 다른 어떤 DA 레이어들의 과도 경쟁력을 확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을 이렇게 3월에 일찍 아주 싸게 값싸게 풀었다. 그럼으로써 다른 DA들이 가져갈 수 있는 락인 이펙트를 막았다. 계속 그 거래를 기록하는 거는 어쨌건 그 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 기록인데 이걸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그 DA로서 아니 그 이더리움 장기 로드맵 경제 활동의 아주 폭발적인 증가, 10만 TPS, 10만 TPS의 증가, 장기 로드맵으로서의 방향성은 여전히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블록 스캔을 보시면은 이제까지 그 블록으로 인해서 아낀 그 피가 한 1만 이더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 크립토 퀀트 데이터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가 울트라사운드 머니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내러티브인데 쭉 보시면 요거거든요. 이게 블록 전의 트랜잭션이랑 블록 이후의 트랜잭션인데 실제적으로 그 EIP 4844 적용 이후부터 거래량이 한 30% 정도 늘었는데 그 피는 어 실제적으로 피는 거래량 는 거에 비해서 한 그 뭐야 이거는 그 피 중에서 소각량이고요. 소각량 말고 실제로 피는 MEB 수익 같은 거 다 제외하고서는 99% 감소했다. 현재 상황으로서.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감소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을 장기를 염두에 두고 장기 로드맵을 염두에 두고 현재 만든 상황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 생태계 내 경제 활동을 높이는 방향으로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다. 이더리움 장기 로드맵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를 상정하고 블록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다른 DA나 이런 부분들에 비한 경쟁력이 여전히도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 과연 로드맵을 달성을 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같이 논의를 이건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게 결국에는 현재 이렇게 엄청난 경제 활동을 막 하려고 하는 그 기반을 만들었는데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더리움이 결국 하는 역할은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서의 DA, 그 다음에 검증을, 파이널리티를 이제 딱 부여해주는 세틀먼트 레이어로서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되게 궁금한 게 결국에는 스카일이 이야기했던 이 수수료를 포기했다. 그리고 L2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과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딜레마가 되는 거죠. L2랑 블록이 활성화되면 활성화할수록 계속 그들은 더욱더 저렴한 가스비를 원하게 될 텐데 나중에 이제 폭발적으로 그 거래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도. 근데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저렴한 가스비에 방해가 되다 보니 L2 사업성에는 방해가 되고 그 부분에서 과연 딱 서로 간의 타협점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이게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니스왑 런칭 그 체인 런칭 시점 당시에도 이제 이 하이든 파운더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잠깐 보시면은 57분 12초쯤 되는 부분인데, 여기거든요. 보시면은,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소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자막을 키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너는 그럼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유니스왑 너는 L2 나왔는데 그 이더리움 수수료를 쓰고 있지 않냐?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이든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은 아주 저렴한 DA를 제공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시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는 실제로 그 이더리움이 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더리움이 뭐 올라가다 안 오르든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실 하이드는 비탈릭이랑 함께 그 유니스왑 V1 처음 런칭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유니스왑 역시도 굉장히 탈중앙화 프로토콜이고 그 디파이 쪽을 굉장히 그 생태계를 굉장히 빌딩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이더리움의 역할에 대해서는 돈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과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역시 로드맵대로 가면 결국에는 어, 저렴한 가스 어느 순간인가
더욱더 저렴한 가스비를 원하는 L2들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요 압력 사이에서 어디에선가는 그 충돌이 오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일단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전히도 그 장기 로드맵적으로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릴레마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기 보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현재 탈중앙성과 확장성에 막 집중을 하면서 이제 이 보안성과 관련된 부분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확장이 될 것인가? 그 보안성은 어떤 방식으로 담보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POS잖아요. 그 결국에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가치가 보안성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스테이킹된 이더가 30% 정도 되거든요. 이더리움 총, 그 시총 기준,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한 12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조 원 정도 되는 이더리움이 이 이더리움 체인의 모든 거래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자산들의 가치의 세틀먼트, 이런 거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120조 원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 자체가 POS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더리움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하면 또 더욱더 높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안성을 담보하기 위해 스테이킹되어 있는 이 이더리움의 가치 이게 체인 위에 올라가는 자산을 자산의 그 그 자산의 그 세틀먼트, 그 자산의 확정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오르거나 스테이킹 비율이 높거나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현재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더리움 아 한국 부동산 총 가치가요 1경 4천조 원이래요. 근데 1경 4천조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듯이 이제 그, 어, 현재는 근데 이더리움의 TVL이 88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조 원 정도의 이더리움이 담보물로 들어가 있고 TVL은 88빌리언밖에 안 된다. 100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RWA든 뭐 미국의 채권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체인에서 들어와서 그 세틀먼트 레이어로서 기능을 하려면 뭔가 국가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POS 측면에서 보안성은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장기적인 로드맵 상에서 이 보안성 이 구조를 설계할 때 그동안의 L1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탈중앙성을 낮추고 이거 두 개만을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더리움은 좀 새로운 시도가 아니지 않나. 탈중앙성과 확장성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POS 측면으로서의 보안성이 담보되는 이 가치가 점점 생태계에서 늘어나는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그 제 발표의 끝입니다.